겨울 끝자락의 경주 화랑공원. 아직 햇살은 차갑고 잔디 위에는 눈이 차에 녹지 않은 얼룩들이 남아 있었다. 강미라는 늘 그렇듯 무표정한 얼굴로 공원 입구에 발을 내딛었다. 재단 일정이라면 한 번도 빠진 적 없는 그녀였지만 오늘따라 왠지 모르게 공기가 묵직하게 느껴졌다. 바람 끝이 유난히 살을 파고들었고 그녀의 코트깃은 쓸쓸히 흔들리며 오래된 기억 한 조각을 건드렸다. 회장님, 점검은 20분 뒤에 시작하겠습니다. 비서의 말에도 미라는 고개만 가볍게 끄덕였을 뿐 눈은 이미 멀리 공원 중앙을 향하고 있었다.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를 기대했지만 귓가에 닿은 건 전혀 다른 금속성의 마찰음이었다. 찰칵, 달그락, 누군가 캔을 주워 담는 소리. 그 단순하고 서늘한 리듬이 이상하게도 그녀의 걸음을 멈춰 세웠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벤치 옆 낡은 쇼핑카트를 끌고 가며 빈 캔을 줍는 젊은 여자가 보였다. 회색 후드티, 해진 바지, 차가운 바람에도 얇은 외투 하나로 버티는 모습. 그리고 그 옆에 나란히 선 2명의 어린아이. 쌍둥이인지 얼굴의 윤곽도 짧은 숨소리도 닮아 있었다. 하지만 미라를 붙잡은 건 그 둘이 아니었다. 여자 뒤에서 조용히 서 있던 한 소년. 검은 패딩이 몸에 비해 커 보였고 감기라도 온 듯 코끝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지만 눈동자만큼은 너무나 선명했다. 깊고 반짝이는 흑빛, 보는 이의 숨을 끊어버릴 듯한 생기와 슬픔이 함께 깃든 눈. 그 눈을 보는 순간 미라의 폐가 굳어버렸다. 민재. 입 밖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이름은 이미 가슴속에서 울리고 있었다. 7해 전 불길 속으로 사라진 아들 지훈의 아이. 시신조차 온전히 찾지 못했던, 그래서 더 잔인하게 그녀를 괴롭혔던 손자. 그 아이가 저기 서 있었다. 그럴 리 없어. 미라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낮게 중얼거렸다. 자신에게 주문을 걸듯, 현실을 부정하듯. 하지만 소년이 고개를 들었다. 햇빛이 그의 얼굴을 스치자 그 익숙한 엽선, 지훈이 어린 시절 자주 짓던 표정이 그대로 되살아났다. 미라의 심장은 한 박자, 아니 여러 박자 늦게 뛰기 시작했다. 여자가 소리를 쳤다. 준호야, 이거 좀 도와줘. 소년이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다. 네, 엄마, 엄마. 그 단어가 미라의 귓속에 천천히 그리고 잔인하게 가라앉았다. 저 여자가 민재의 엄마일 리가 없었다. 지훈의 아내는 이미 불 속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결론이 내려졌었다. 병원도 소방서도 경찰도 그 사실을 확언했었다. 그런데 지금 한 여자가 어쩌면 너무나 평범하게 살아 숨 쉬며 저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다. 미라의 시선은 소년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릴 때마다 그녀의 과거가 뒤집히는 듯했다. 그의 작은 손짓 하나에도 7해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애증과 상처가 무너져 내렸다. 아니야, 살아있을 리 없어. 살아있다면 내가 어떻게 몰랐을 리가. 그녀는 숨을 고르려 했지만 가슴은 거칠게 요동쳤다. 심장이 스스로
진실을 먼저 알아버렸기 때문일까? 미라는 혼란과 두려움, 그리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끌림 속에서 한 걸음 또 한 걸음 소년 쪽으로 내딛었다. 그때였다. 소년이 갑자기 미라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무 이유도 없이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얼굴을 본 듯. 그 순간 소년의 눈이 살짝 웃었다. 미라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 미세한 눈웃음은 지훈이 어릴 때 장난칠 때마다 짓던 표정. 그 표정 하나만으로도 혈연은 부정할 수 없다는 걸 증명했다. 그녀의 손이 떨렸고 다리가 힘을 잃어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흔들렸다. 하지만 시선을 돌릴 수 없었다. 운명이 다시 손을 잡고 끌어올 때 특유의 잔혹한 힘. 오늘 이 공원에서 그녀의 인생은 다시 불길 속으로 뛰어들고 있었다. 그리고 미라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 만남은 단순한 충격이 아니라 7년 동안 묻혀있던 거대한 진실의 문을 여는 첫 번째 균열이라는 것을. 강미라는 그날 공원에서 돌아온 뒤로 단 한순간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다. 회의실에 형광등 아래 앉아 있어도, 이사회 보고를 듣고 있어도, 문서에 도장을 찍고 있어도 눈앞에는 계속 그 소년의 얼굴만 겹쳐졌다. 그 얼굴의 윤곽, 눈매, 웃음의 결. 그녀가 애써 묻어두었던 지훈의 그림자가 그대로 살아 있었다. 그녀는 결국 결론을 내렸다. 직접 확인해야 한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밤이 깊어갈 무렵 미라는 비서에게 최대한 비밀리에 한 가지 지시를 내렸다. 7년 전 화재 사건, 그리고 병원 인사 기록 전부 다시 열어봐. 비서는 당황했지만 묻지 않았다. 그리고 몇 시간 뒤 미라의 책상 위에는 오래전 묻혔던 서류들이 차례로 쌓여갔다. 그녀는 떨리는 손끝으로 문서 한 장 한 장을 넘겼다. 그때 한 이름이 눈에 박혔다. 이하은. 병원 근무 당시 직급 내과 병동 간호사. 평판 성실. 무단 결근 없음. 환자와 보호자들 평가 우수. 비고 화재 사건 일주일 후 자진 퇴사. 이후 연락 두절. 자진 퇴사. 그녀는 눈살을 좁혔다. 그 당시 병원은 재해 충격으로 혼란스러웠던 때였다. 간호사가 갑자기 퇴사해도 눈에 띄지 않긴 했지만 지금 보니 너무 매끄럽다. 너무 완벽하게 사라진 기록. 수상할 만큼. 미라는 즉시 화재 당시 CCTV 자료를 요청했다. 시간이 오래 지나 화질은 흐렸지만 불길이 번지던 병동 복도에서 희미하게 움직이는 한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다. 작은 체구, 머리를 뒤로 묶은 간호사, 품에 안긴 아이, 그 아이의 다리가 흔들리며 간호사의 팔에 힘없이 늘어진 모습. 미라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녀는 화면을 확대했다. 윤곽이 흐릿해 형태만 보일 뿐이었지만 그 간호사는 분명 이하은이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 미라 앞에 섰던 민재였다. 대체 왜 데리고 나갔는가? 왜 신고하지 않았는가? 왜 사라졌는가?
머릿속 질문이 폭발하기 시작했다. 더 조사하기 위해 미라는 다음 날 새벽 혼자 차를 몰아 화랑공원 근처로 향했다. 대기업 회장의 흔적을 숨기기 위해 마스크와 모자를 눌러쓰고 그녀는 공원 주변을 천천히 배회했다. 그리고 전날 보았던 그 젊은 여자가 폐지 수레를 밀고 나오는 순간 미라는 숨을 멈췄다. 바람이 불자 여자의 머리카락이 흘러내렸고 얼굴이 드러났다. 그 얼굴. 7년 전 병원 명단에서 사라졌던 이름. CCTV 속 실루엣과 겹쳐지는 모습. 이하은이 맞다. 그녀는 수레를 끄는 동안에도 아이들을 자주 돌아보았다. 동생 둘은 장난스럽게 웃고 있었고 민재는 말없이 뒤에서 따라오며 아이들을 보호하듯 두 팔을 펼쳐 있었다. 그 모습은 지훈이 어릴 적 동생들을 챙기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피는 속일 수 없다는 말이 새삼 잔혹하게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미라의 혼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혜운이 아이들을 불러 세웠다. 얘들아, 조심해서 건너가. 민재야, 네가 앞에서 봐줘.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미라는 섬뜩한 감각에 사로잡혔다. 혜운의 말투, 아이를 대하는 부드러움. 그것은 누군가를 숨기고 보호하고 도망치며 버텨온 사람의 목소리였다. 미라는 문득 확신했다. 이 여자는 단순히 아이를 데리고 도망친 게 아니다. 그녀의 도망엔 이유가 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미라 자신과 미라가 이끄는 강그룹의 어두운 내부와 깊게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그녀가 체념하듯 내뱉은 말이 겨울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네가 왜 사라졌는지 내가 반드시 알아낼 거다. 그 순간 혜운이 갑자기 뒤를 돌아보았다. 마치 누군가의 시선이 등을 찌르는 것을 감지한 듯 두 여자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다. 한쪽은 과거를 파헤치려는 자, 한쪽은 과거에서 도망쳐야만 했던 자. 보이지 않는 긴장이 순식간에 겨울 아침을 온통 뒤덮었다. 그리고 미라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 이름, 이하은. 그녀의 실체는 단순한 실종된 간호사가 아니라 7년 전 진실의 첫 번째 희생자라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은 곧 미라 자신을 향해 날카로운 그림자를 들이우리라는 것을. 강미라는 더는 미루지 못했다. 이하운을 직접 마주하지 않는 한 그날 공원에서 느꼈던 의심과 공포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는 잠잠해질 기미가 없었다. 그녀는 비서도 경호원도 데려오지 않은 채 혜운이 단골로 찾는다는 작은 재래시장 골목으로 홀로 들어섰다. 오전장을 여는 상인들의 목소리, 플라스틱 덮개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 모든 소음이 뒤섞여 어지럽게 울렸다. 하지만 미라의 시선은 오로지 한 사람에게만 박혀 있었다. 수레를 끌며 아이들에게 빵을 나눠주던 이하은. 햇빛 사이로 드러난 그녀의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아이들을 바라볼 때만큼은 묘하게 다정했고 그 다정함 속에 독한 생존력이 비쳤다. 미라는 결국 다가섰다. 이하은 씨, 맞죠?
해우는 수레에서 손을 떼며 몸을 굳혔다. 순간 두 눈이 흔들렸고 본능적으로 아이들을 뒤로 감쌌다. 마치 위험한 맹수가 나타난 것처럼. 저를 어떻게 아세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경계심과 공포가 뒤엉켜 있었다. 너무 많은 것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미라의 말투는 최대한 차분했지만 진실은 그녀의 심장을 쥐어짜고 있었다. 그 아이, 민재, 왜 당신이 데리고 있습니까? 왜 7년 동안 숨어 살아왔죠? 해운의 숨이 가빠졌다. 도망칠 곳을 찾듯 주변을 둘러봤다. 아이들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해운의 옷자락만 꼭 잡았다.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짧고 단호한 대답. 하지만 그 떨림을 미라는 놓치지 않았다. 민재가 내 손자니까요. 그 한마디에 해운의 표정이 완전히 무너졌다. 마치 오래 숨겨온 상처가 강제로 들추어진 듯 눈동자 속 공포가 서서히 절망으로 변해 갔다. 제발 모른 척 해주세요. 해운은 거의 빌다시피 말했다. 부탁드릴게요. 그 아이를 데려가려 하지 마세요. 왜? 내 아들의 아들을 내가 왜 데려가면 안 된다는 거죠? 해운은 말문을 닫았다. 흔들리는 눈빛 끝에서 7년의 시간이 서서히 스며 나왔다. 그리고 마침내 해운은 입을 열었다. 저는 그날 불이 난 병동에서 민재를 안고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누군가 아이를 보호막처럼 안고 있었어요. 이미 숨이 없었죠. 하지만 아이는 울고 있었어요. 너무 작고 너무 약하게. 해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기억이 목을 조르는 듯했다. 그런데 병원은 제게 아이도 사망 처리하겠다고 했어요. 본인들이 해결할 테니 간섭하지 말라고. 저는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 살아있는 아이를 왜 죽었다고 하려는 건지. 미라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녀는 몰랐다. 보고서엔 단 한 줄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 며칠 뒤 병원 감사실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해우는 씁쓸한 웃음을 흘렸다. 강그룹 신약 임상 관련해 조작과 뒷거래가 있었다며 제 서명이 적힌 문서가 발견됐다고요. 전 그런 문서 본 적도 없었어요. 서류 조작, 허위 진술 강요, 그리고 대형 스캔들을 막기 위해 희생양이 필요하다는 은밀한 압박. 해운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저는 잡혀가면 민재가 위험해질 것 같았어요. 병원이 살아있는 아이를 죽었다고 처리하려는 걸 봤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그래서 도망쳤던 것이다. 아이와 함께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세상에서. 두 아이는 제 친자예요. 해운이 뒤에 서 있는 쌍둥이의 머리를 쓸어내렸다. 하지만 민재는 제게 살아달라고 울던 아이였어요. 제가 놓으면 죽을 것 같았어요. 미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서늘한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폐 속으로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들었다. 그동안 강그룹이 무엇을 은폐해 왔는지, 누가 희생되었는지, 그 희생의 중심에
자신이 있었다는 사실이 서서히 그녀를 짓눌렀다. 혜우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단지 아이를 살리고 싶었어요. 민재도, 제 아이들도. 그리고 다시 간절하게 덧붙였다. 제발 우리를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그러나 그 순간 미라는 알 수 있었다. 이 진실은 누가 건드리지 않아도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곧 과거의 그림자가 그녀와 혜운, 그리고 새 아이를 향해 다시 덮쳐오리라는 것을. 이혜운의 마지막 부탁이 공기 속에서 가라앉기도 전에 시장 골목 끝에서 갑작스레 아이들의 비명이 터졌다. 민재야! 미라는 반사적으로 돌아섰다. 민재가 두 손으로 가슴을 움켜쥔 채 비틀거리더니 그대로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작은 몸이 충격에 튕기듯 쓰러지는 소리가 주변의 모든 소음을 삼켜버렸다. 혜우는 순식간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안 돼, 민재야. 제발, 제발 눈 떠. 아이 둘은 울음을 터뜨렸고 시장 사람들은 놀라 웅성거리며 다가왔지만 누구도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다. 민재의 입술은 이미 파랗게 변해 있었다. 가슴은 얕게 들썩이다 멈추기를 반복했고 마치 꺼져가는 촛불처럼 생명이 간당간당 흔들리고 있었다. 혜운이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안아 올렸다. 병원에 가야 해요. 도와주세요. 누가 좀 택시. 안 돼요. 미라가 끊어 말했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와 결심이 동시에 깃든 채 굳어 있었다. 이 아이는 일반 병원으로 가면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혜운이 울먹이며 소리쳤다. 그럴 시간이 없어요. 지금 당장 치료받아야. 민재는 우리 집안에 희귀 심장질환 이력이 있어요. 그냥 실신이 아닙니다. 미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 차로 모시죠. 바로 심장 전문 병원으로. 혜우는 갈등했지만 민재의 호흡이 점점 약해지는 걸 보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부탁드릴게요. 살려만 주세요. 둘은 급히 아이들을 싣고 뛰듯이 미라의 차에 올랐다. 엔진이 켜지자마자 미라는 거의 폭주에 가까운 속도로 도로를 질주했다. 차 안에서는 민재의 미약한 신음만이 희미하게 들릴 뿐이었다. 왜 이렇게 된 건가요? 혜운의 목소리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민재는 원래 건강했어요. 뛰어놀기도 잘했고 이런 적은 한 번도. 잠시 침묵하던 미라가 입을 열었다. 아닙니다. 민재는 선천적으로 심장벽이 얇을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집안의 유전적 특성입니다. 혜운이 고개를 들었다. 유전? 그래서 제가 확신했습니다. 미라의 시선이 100m 너머로 민재에게 닿았다. 그 아이는 내 손자라는 걸. 순간 차 안의 공기가 완전히 멈춘 듯 했다. 혜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물을 삼켰다. 그 말은 논리도 증거도 필요 없었다. 7년 동안 숨기고도 부정하고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미 알고 있던 진실. 피가 부르는 진실. 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신속하게 민재를 들것에 실어갔다.
환자 상태 불안정합니다. 심전도 불규칙. 흉부 CT 준비하세요. 혜우는 문 밖에서 울며 아이를 부르며 손을 뻗었지만 의료진이 막아섰다. 지금은 수술 준비가 먼저입니다. 기다려 주세요. 그때 담당 의사가 밀에게 다가왔다. 보호자분, 아이는 심근 손상이 의심됩니다. 심장 조직 일부 이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혜은이 경악했다. 그 작은 아이에게 그런 큰 수술이?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엇보다 문제는 혈액형입니다. RHY형, 극히 드문 희귀 혈액형입니다. 지금 혈액은행엔 재고가 없습니다. 가족 중에 같은 타입이 있으면 제가 합니다. 미라의 대답은 단호했고 동시에 절망적으로 떨렸다. 제가 그 혈액형입니다. 혜운이 충격에 휩싸였다. 회장님이요? 의사는 놀라 눈을 크게 뜨며 물었다. 정말이십니까? RHY형은 국내에도 몇 명 없는데 확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 아들도 그 혈액형이었고 미라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완전히 무너졌다. 민재도 지훈이의 아들입니다. 7년 동안 그녀가 부정해온 진실이 응급실의 차가운 조명 아래에서 비로소 형태를 드러냈다. 혜우는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만 했다. 그동안 자신이 혼자라고 믿었던 모든 날들이 무너지고 있었다. 민재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녀도 더 이상 외로운 도망자가 아니었다. 의사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셔야 합니다. 위험한 시술입니다.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미라는 펜을 잡았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내 생명 반을 가져가도 좋습니다. 아이만 살려주세요. 그리고 펜촉이 종이를 찍는 순간 7년간 얼어붙어 있던 한 가족의 운명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운명의 문은 이미 열렸고 돌아갈 길은 없었다. 수술실에 불이 꺼지고 붉은 수술 중 표시등이 사라진 순간 강미라는 마치 온몸에 힘이 풀린 듯 벽을 짚고 겨우 서 있었다. 그녀가 바친 조직 이식은 성공적이었다. 의사가 조용히 말했다. 아이, 살았습니다. 아주 강한 아이네요. 그 한마디에 혜우는 주저앉아 엉엉 울음을 터뜨렸고 미라는 얼굴을 감싸며 천천히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의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오래된 돌덩이가 금이 가듯 부서져 내려갔다. 하지만 살아난 생명만큼이나 무거운 것이 남아 있었다. 7년 동안 쌓아온 침묵, 은폐, 외면, 그 모든 죄가 이제 자신에게 돌아오고 있었다. 며칠 뒤 미라는 회복실 침대에서 몸을 간신히 일으켰다. 비서가 조심스레 들어와 말했다. 회장님, 기자들이 병원 밖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도 연락이. 알아요. 미라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제가 말할 차례니까. 그녀는 환자복 위에 얇은 코트를 걸친 채 병원 기자회견장으로 향했다. 플래시 조명이 쏟아졌고 수십 개의 마이크가 그녀 앞에 세워졌다. 그러나 미라는 흔들리지 않았다. 도망치거나 숨기지 않았다. 모든 걸 끝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저는 강그룹의
모든 책임자 중 한 사람으로서 7년 전부터 이어진 부정과 조작을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순간 기자들의 술렁임이 커졌다. 하지만 미라는 멈추지 않았다. 우리 회사는 신약 승인 과정에서 허위 데이터를 사용했고 내부 고발을 막기 위해 한 간호사를 희생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여인은 이하은 씨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외면했습니다. 혜운이 객석에서 고개를 떨구었다. 미라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단단했다. 그리고 제 손자 민재는 병원 기록 속에서 죽었다고 처리된 아이였습니다. 저는 그 진실을 확인하려 하지 않았고 그 결과 7년 동안 제 가족은, 제 피는 세상에서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플래시가 연신 터졌다. 어떤 기자는 울먹였고 어떤 이는 얼굴을 굳힌 채 질문을 던졌다. 회장님은 어떤 책임을 지실 겁니까? 미라는 미소도 없이 대답했다. 강그룹 회장직과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법적 책임도 피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재산 대부분은 민재와 새 아이에게 돌려줄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잃어버린 7년을 조금이라도 되돌리기 위해. 순간 회견장은 정적에 잠겼다. 그리고 이 짧은 정적은 곧 시대가 무너지는 소리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며칠 뒤 병원 놀이방, 햇살이 들어오는 창가에서 민재는 조심스럽게 블록을 쌓고 있었다. 수술 후 아직 움직임이 느리지만 눈빛은 다시 생기를 띠고 있었다. 혜운이 문가에서 지켜보고 있을 때 미라가 조용히 다가왔다. 그녀는 예전처럼 냉정한 회장이 아니라 병색이 남아있는 한 명의 노모였다. 그리고 죄를 깨달은 한 인간이었다. 혜은 씨. 미라의 목소리는 매우 낮고 부드러웠다. 저를 용서해 달라는 말은 못하겠습니다. 그럴 자격도 없고요. 혜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다만 기회를 하나만 주시겠습니까? 미라는 두 손을 포개며 말했다. 저 아이들 곁에 천천히 다가갈 기회, 억지로가 아니라 시간이 허락하는 만큼만. 한참 동안 혜우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엔 상처와 두려움, 그리고 아직 꺼지지 않은 모성이 함께 흔들리고 있었다. 아이들이 원한다면요, 혜우는 조용히 대답했다. 저도 그 이상은 바라지 않아요. 둘은 잠시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았다. 마치 7년의 시간이 그 짧은 눈맞춤 속에서 천천히 정리되는 듯했다. 그때 민재가 엄마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엄마, 이거 봐요. 혜운이 다가가려 했지만 미라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제가 같이 가도 될까요? 혜운은 아주 잠시 망설였지만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세 사람은 놀이방 안으로 들어갔고 민재는 미라의 손을 올려다보며 물었다. 할머니, 이제 자주 올 거예요? 미라는 숨이 멎는 듯했다. 하지만 곧 그녀는 미세하게 떨리는 손으로 민재의 볼을 어루만졌다. 그래, 할머니는 이제 어디도 가지 않을 거야. 창가로 햇빛이 흘러들고 있었다. 그 따스한 빛 속에서 무너졌던 한 가족은 천천히 다시 이어지고 있었다. 어떤 법적 처벌이 오더라도, 어떤 비난이
그녀에게 내려지더라도 강미라는 알고 있었다. 바로 이 순간이야말로 자신이 처음으로 누군가의 가족이 되는 순간이라는 것을, 그리고 잃어버린 7년이 비로소 끝나고 있다는 것을. 새로운 봄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이야기가 끝났네요. 재밌으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좋아요와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